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황명화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노후 준비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잘 들으셨나요? 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무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노후 준비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할 경우 현금 자산 10억 원하고 매월 연금 350만 원, 현재 가치는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현금 자산 10억 원 혹시 선택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다른 분을 선택하실 분도 계실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공적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그게 이슈화 돼서 신문에 났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자산을 10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나한테 언제 증여를 해주실까? 이런 사실 궁금증이 많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연금으로 월 350만 원씩 받는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지출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분들이 현재 가치는 계속 월 350만 원씩 받으면 그만큼 쓰시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소득에서 생활비 쓰고 남는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을 많이들 주시죠. 그리고 그것들 또 모으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그걸 모아서 그 손자, 손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350만 원씩 받고 있으면은 자녀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답니다. 아버지, 오늘도 건강 열심히 하셨죠? 약은 잘 챙겨 드셨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영양제도 챙겨준다는 겁니다. 자, 연금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후의 연금 효자인 이유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은퇴자산의 적정성 기준을 판단하는 첫 번째가 충분성입니다. 얼마만큼 충분한 자산이 모였는가. 두 번째는 은퇴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은퇴 후의 인컴이 정기적으로 잘 나오느냐.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금의 장점은 뭘까요? 규칙성입니다. 매월, 분기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올지를 압니다. 즉 예측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계획하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께서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근데 한 500만 원 든다, 부부가. 근데 연금은 한 250만 원 나온다. 한 두 달치쯤, 한 몇 개월치를 아끼면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이 예측 가능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연금에는 그만큼 세액공제 및 저율과세가 부과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산관리 시너지입니다. 연금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자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연금제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조금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고 주로 종신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쉽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이 있고요. 군인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뭘까요? 그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사업장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금이 있는데 DB형, DC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다 통칭해서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기업형 IR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소형 기업들에서 사업장에서 기업형 IRP라는 걸 직원분들이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넣어주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가름하는 그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적 적격과 사회적 비적격이 있는데요. 사회적 비적격 문제 설명을 드리면은 비과세 연금보험처럼 처음에 가입해서 납입을 할 때에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적 비적격이라는 개인연금이 있고요. 사회적 적격이라는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 연금저축 신탁, 개인형 IRP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도부터 신규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현재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는 없고요. 이 세제 적격은 처음에 납입할 때 납입 금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아주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혹시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아십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감독기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접속을 본인 인증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은 본인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만든 모든 연금소득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이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만 하시면 한 가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현재의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 왜 중요할까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은퇴 가구에 현재 생활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베이라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2.3%, 여유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10.2%고요. 그다음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32.7%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45% 정도가 그나마 보통이다인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요? 약 55%에 가까우신 분들은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라고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은 은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떨까요? 은퇴하셨지만 은퇴 삶이 굉장히 팍팍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서 저희 이제 백세시대 연구소에서 중상층 서베이 할 때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답변하신 게 재정적 불안이셨죠. 사실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그 불안감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정 생활비 충당 여부별 생활비 마련 방법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충분히 여유 있다, 보통, 부족, 매우 부족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왼쪽에서 생활비 구체적인 마련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공적연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충분히 여유 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생활비 주로 뭐를 마련하십니까? 49.9%. 공적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신 분들이 한 50%에 육박합니다. 즉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결국 공적연금으로 거의 대부분 마련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떨까요? 개인저축 또는 사적연금으로 그 다음에 충분히 여유 있다 13.9%부터 서서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현재 적정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공적수혜금을 하고 계십니다. 공적연금이 노후생활 여유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이 뭐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분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가입하신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나이가 들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평생 동안 지급이 되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서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입니다. 특징이 뭘까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신연금이고요.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연금도 증가하고 있고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표에서 보신 것처럼 69년생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늦춰지게 된다는 게 있고, 지금 현재 법적인 정년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60세부터 65세까지 그 5년 기간 동안에 대한 사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납입해요? 라고 하는 건데요. 법적으로는 만 59세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가입했거나 수령하면은 그러면은 납입 의무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용돈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사실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된 기간이 길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88년도부터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몇 세가 납입 기간이 얼마가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가 되셔가지고 국민연금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때만큼 그 물가 상승률만큼 현재 가치 그대로 받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게 받으시는 거지,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가입하셨다면 분명히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2021년도 국민연금 지급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부부 합산 최고액이 월 435만 원 받으신 부부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적정 노후생활비 얼마라고 했죠? 280만 원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참 많이 오버를 하셨죠. 앞부분에서 상위층이라고 다 했는 분들도 약 380만 원이면 적정 생활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 합산 최고액이 비결은 뭘까요? 가입 기간과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국민연금을 연금을 수령 가능한데 본인이 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이 있어가지고 굳이 지금 현재 연금이 필요 없을 때 좀 늦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늦게 받는 만큼 국민연금을 현재 가치로 더 계속 증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바로 수령하지 마시고 조금씩 뒤로 늦춰놓는 것도 하나의 자산관리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최고액 보십시오.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이면은 앞부분에서 상위층이라고 하시는 380만 원의 거의 3분의 2가 이 국민연금으로 본인이 충당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입기가 30년 됐을 때 보시면 142만 원입니다. 보통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6, 7세에서 7, 8세인데 만약에 59세까지 한 30년 정도만 꾸준하게 가입을 하셨다면 한 이 정도 금액은 평균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재무부 설정할 때 평균 전체나 상위층이나 부자나 제가 다 공적연금 150만 원 가정했던 게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퇴 초기 보실까요? 앞부분에서 계속 제가 법적 정년을 얘기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은퇴 초기에는 사적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답변하신 은퇴자분의 연령대별 생활비 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60세에서 60세를 보면은 공적연금이 34.2%로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거의 50%였는데 60대 초반에는 34%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65세에서 69세로 이제 가면 늘어납니다. 60%로.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개인저축액 또는 사적연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60대 초반에는 25%, 그 다음에 60대 중후반에는 18%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떨어지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공적연금을 받는 그 기간 사이에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사적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즉 은퇴 초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은퇴를 하셔야 공적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초기 사적연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활동을 할 때 그만큼 본인이 사적연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재직 시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죠. 보통 회사에서 그 가입을 시켜주죠. 그러다가 국민연금 연금 수령할 때까지 그 갭이 있는데 이걸 소득공백기라고 합니다. 자, 퇴직연금은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공백기의 중요한 가교자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연금 수령하는 거에 수령하는 사람들과 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은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계좌당 금액이 평균 1.9억 원입니다. 그럼 일시금을 수령하신 분 얼마일까요? 1,615만 원입니다.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퇴직하고 나면 사실 본인의 일정한 소득이 없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퇴직금의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빼내 써야지. 필요할 때. 근데 일정한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시금 받기 너무 아까운 자금 아니겠습니까? 연금 수령의 전제 조건은 적립금 규모입니다.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앞부분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국민연금, 공적연금 뭡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한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 별로 없고, 그리고 운용도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기업한테 의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적용되는 기업들이 반드시 본인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연금 뭡니까?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자료를 보면은 퇴직금까지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아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연금까지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되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연령대에 따라 최대 5.5%부터 그 다음에 3.3%까지 저율의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금을 가입했을 때 예금 이자에다 몇 프로를 떼나요? 15.4%를 뗍니다. 자,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좀 여윳돈이 있어서 굳이 이제 예금을 들어도 여기다 가입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에는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이 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지금 2022년도 12월 달에 잠시 사실 정기금리가 좀 늘어난 게 있는데 저희가 고령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있고 지금 현재도 사실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금리가 사실 높아지긴 어려운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금 보장형의 이런 상품보다는 좀 길고 넓게 봐서 약간 투자성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노후 준비를 하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퇴직금, 연금순위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적립금 규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
지금은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란 직장에서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B라는 직장으로 옮기고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C라는 직장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들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모아놓고 보면은 상당한 규모가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퇴직할 때 이 퇴직금을 집 산 거에 대한 대출에 갚는다거나 당장 큰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목돈을 쓰는데 사용하고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아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작으니까 결국 나중에 다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게 IRP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고요. 이제 이건 뭐냐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때 이걸 반드시 법적으로 이렇게 받도록 지정된 요건들이 있고요. 소득이 있을 때 추가 납입해가지고 사익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은퇴하고 55세가 됐을 때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연금계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A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 모아서 적절한 상품에다가 운용해서 수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 B사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되면은 B사에서 받은 퇴직금 A사에서 처음 만든 IRP에다가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C사에서 마지막 퇴직금도 여기다 모아두고 그리고 만 55세가 된 이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이직할 때마다 이 퇴직금만 잘 모아두더라도 은퇴 시점에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P는 단순하게 계좌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의 목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떤 표현을 설명드릴까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IRP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단계별로 큰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번 강조드린 것지만 1단계 납입하는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은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2단계 운용하는 시점에서 과세 이연과 손익상계 혜택이 있습니다. 3단계에서 수령할 때 아까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렸던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와 3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납입할 때 세액공제에만 관심이 많으시는데 실제는 이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예금에다 예를 들면 가입해서 만약에 500만 원을 가입해서 한 5% 정도 있어 25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겼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매년마다 500만 원씩 넣는다 가정하면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에다가 25만 원 15.4%를 떼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사적연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500만 원 넣어서 25만 원 생긴 이자가 그대로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 30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마저도 재투자돼서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중간에 세금을 안 내면 과세 이혼 효과가 그대로 복리 효과로 돼서 나중에 목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본인은 투자성 상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펀드나 이런 거에 가입했다 가정하면은 A, B, C라는 펀드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손실상세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A란 펀드에서 1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B라는 펀드에서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고 C라는 펀드에서는 또 이익이 100만 원 났다고 하면은 일반 계좌에서 펀드에 가입하시면은 이 이익이 난 100만 원, 100만 원 합쳐서 200만 원에 15.4% 해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상계가 됩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 난 거를 손실이 난 거를 플러스 난 것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 이익에서 손실 난 거 100만 원 빼면은 100만 원 이익 난 것만 나중에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근데 언제 세금으로 부과한다고요?
한참 지나서 연금으로 받을 때 납니다. 굉장하죠? 자, 이익이 나면은 그것마저도 과세이연하고 복리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손실이 난 것도 다 빼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한참 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사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 수령할 때 연금 수령의 저율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과세이연 혜택과 손익상계 혜택이 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적연금의 목표는 뭐라고요? 연금 수령하는 겁니다. 즉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꼭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새로운 그 세제 혜택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DCIRP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대비 200만 원 정도 한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한도도 기본적으로 400만 원인데 6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2023년도부터 크게 늘어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납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건데요. 납입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더 큰데요. 납입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자, 이 납입한도가 왜 중요할까요? 앞부분에서 과세이연과 손익상계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세액공제 기본 한도 넘는 금액들, 예를 들면은 IRP에 900만 원인데 본인이 1,500만 원 넣었다 가정하고요. 그럼 600만 원 정도 더 많이 납입했지 않습니까? 이 6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과세이연하고 손익상계 혜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이분이 다른 계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이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그만큼 혜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혹시 ISA라고 아십니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이 ISA 계좌는 뭐냐면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하신 다음에 연금 개인 사적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실 수가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환 금액의 10%까지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먼저 IRP에다가 1,800만 원까지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신 분은 ISA에다가 그 이상의 금액을 모아 두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기다 다시 옮겨 오십시오. 그러면은 나중 연금으로 받을 때 그만큼 모아둔 목돈들이 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세액공제가 이 사적연금 혜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납입한도까지 넣어두시는 것들이 진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적연금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건 다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연 1,800만 원까지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손익통산하고 과세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세부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연금을 실제 받으실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 먼저 인출합니다.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금을 받을 때 세금도 안 냅니다. 심지어는 일시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준 게 없으니까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퇴직금 받았다고 하면은 원래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을 수령하면은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 즉 30~40% 할인해가지고 퇴직소득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2억 원의 퇴직금이 있다 가정하면은 나중에 세금을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거의 세금의 60, 70%만 내니까 나중에 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순서에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세나 이런 거 대비 얼마나 저율입니까? 거의 10%포인트 낮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운용수익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그만큼 좀 저율이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저율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그대로 100% 내고요. 기타 소득세라고 16.5% 냅니다. 만약에 은퇴하는 직전까지 사적연금을 꾸준히 모아놓고 연금을 받으신다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본인께서 지금 사실 어떤 주택을 마련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지출, 대출 갚는 거나 이런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비를 만들거나 사실은 본인이 여유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거는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적정 노후생활비, 본인한테 맞는 노후생활비를 일단 잡으셨을 거고요. 그거에 필요한 자산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자산이나 연금 가입되어 있는 내용.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현재 연금 가입 현황을 보시면은 대충 은퇴 이후의 애상소득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대비 애상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기대 수준 좀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적정 생활비를 한 300, 한 30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예상소득은 한 29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만큼 조금 기대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 주된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 소소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많은 일자리들 중에 뭐냐면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좀 건강이 허락되거나 소소하게 일자리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건 뭐냐면은 집을 가지신 분이 만 55세가 넘었을 경우에 따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하셔가지고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한 분까지 평생 동안 마찬가지로 계속 지급이 되고요. 또 나중에 만약에 부부분들께서 두 분 다 사망하셨을 경우에 후손들에게 또 유산으로 자산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유산으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까 혹시 나중에 애상소득이 부족하다면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복한 고민이실 한 텐데요. 본인의 적정 생활비보다 애상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은퇴 후 생활비는 삶의 질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사실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은퇴 생활비 목표를 늘리셔가지고 살아가시는 것도 좋은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쭉 진행했는데 어떻게 많이 유용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제 은퇴를 앞둔 분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걱정이 많으세요. 제 강의는 사실 말로 듣고 가슴으로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들으실 수도 있고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왜 노후 준비가 중요한지, 자산 관리가 왜 노후 준비로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충분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듣고 도움이 되시길 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다시 한번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지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황명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